공격 포트폴리오죠. 이거 상당히 매력적인 포트폴리오거든요. 강세장 만나면 이게 굉장히 수익을 내주고, 약세장에는 이게 또 환율로 방어를 좀 해주거든요. 책에서도 사실 그래서 주식과 채권의 반반 전략, 이게 이제 기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 주식 그리고 미국 국채가 반반 전략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 최적의 조건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움직이는데 우상향한다. 핵심은 이거예요. 둘은 반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음극과 양극이고요. 해와 달이에요. 낮과 밤입니다. 미국 국채가 좀 수익률 좀 좋죠. 그렇죠. 네. 그러면 한국 주식 박살나 있고요. 반대로 한국 주식 수익률 되게 좋았을 때 언제냐면 작년이죠. 작년에 미국 국채 완전히 박살났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한 가지 알 수 있죠. 이 둘을 다 투자하면 한쪽이 좋을 때 한쪽이 안 좋으니까 이 한쪽의 부진을 상쇄시켜주고, 한쪽이 나쁠 때 여긴 좋으니까 부진을 상쇄시켜주는데, 그러면 이제 질문이, 그러면 또이또이가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데, 한국 주식이나 미국 국채나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하는 수익 패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는 한국 주식은 아무리 배당금이 적다 그래도 연 1, 2% 정도 배당금이 나오고 연 9% 정도 순자산 가치가 따박따박 불어나는 나라니까 PBR이 뭐 0.5, 0.4나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PBR 늘어나는 만큼, 그러니까 BPS가 늘어나는 만큼 주가가 오르는, 거기다 배당까지 받을 수 있는 우상향하는 자산이라는 게 우리 주식의 좋은 점. 미국 국채는 이자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달러가 장기적으로 봐도 저게 약세로 갈 자산은 아니니까 환에서도 수익이 나는 이런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둘 다 우상향하는데 한쪽이 깨질 때 한쪽에서 벌어주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뭐가 이루어지냐 하면 큰 탈 없이 우상향할 수 있어서 처음부터 돈을 모아나가면서 종잣돈을 모으려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전략이고, 더 나가서 그걸로 그냥 끝내면 안 되고 매년 1,000만 원을 저축한다라고 우리가 간용을 했는데, 네. 500을 샀는데 올해 같은 해는 주식은 한 20% 빠졌고, 평균 주가를 계산하니까 한 20% 빠지고, 미국 국채는 또 평균으로 보면 한 20% 올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600만 원 되고 400만 원 됐죠. 그죠? 네. 미국 국채 600, 한국 400이 됐는데, 올해 내가 다시 투자를 1,000만 원을 한다 그러면 미국 국채는 한 400만 원 사고, 많이 빠진 한국 주식은 600을 사서 둘 다 1,000만 원, 1,000만 원을 맞추는. 이렇게 비율을 꾸준히 맞춰 나가면 자동적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가 매수를 반복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둘 다 어차피 우상향할 거니까 많이 빠진 애를 사는 거죠. 그냥. 그렇게만, 이런 별거 아닌 팁인데 두 가지. 반대로 움직이면서 우상향하는 자산을 매년 현금으로 우리 저축할 거니까. 그렇죠. 지금 종잣돈 모으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소액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 종잣돈을 모아 나가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한다? 물타라, 계속. 많이 빠진 위주로 물타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주가 조정받고 환율 조정받고 그럴 때마다 웃고 있다. 야, 싸게 살 기회다. 이런 마인드를 만들게 되기 때문에 이 투자가 가장 기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제 그냥 한국 주식만 투자를 하거나 그냥 미국 국채만 투자를 하는 것보다 이 두 가지를 투자하는 게 사실상 변동성도 좀 적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대 수익률이 더 높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죠. 올인하지 말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못 버티는. 올해 같은 해 진짜 힘들 거 아니에요. 게다가 우리가 종목 보는 눈이 있나. 삼성전자조차 10만 전자가 5만 전자 됐는데 버틸 방법이 없잖아요. 아무도 못 맞췄어요. 그리고 네. 그런 상황에서 굳이 뭘 종목을 고르는 능력을 키우는 거, 능력을 키우는 건 좋은데, 올인했다가 한번 너무 크게 손실 나버리면 이게 복구가 안 돼요. 뭐가 복구가 안 되냐면 멘탈이. 그러니까 깨져버리면서 유리 멘탈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도망갔다가 다음에 또 좋은 장이 와서 그냥 방치됐던 계좌가 플러스 나면 그거 팔아버립니다. 근데 팔고 난 다음 보니까 또 오르잖아요, 주가가. 네. 그럼 또 들어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고점에 또 물려가지고 또 방치되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머물러 있긴 있죠. 물린 걸 들고 있으니까. 그러나 매번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물도 탈 수도 없고 저가 매수라는 것도 못하고, 시장에 대해서 그냥 계속 여긴 정말 모르겠다, 여긴 안 해라고 그 정신적 외상을 입고 아예 시장을 회피하는 분이 저희 나이 또래는 정말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80년대 후반에 주식시장이 붕괴되고 그 뒤에 10년에 걸친
힘든 장들을 겪었잖아요. 외환위기까지. 그런 걸 겪어서 저희 때는 저희 50대 초반에 있는 X세대들은 제가 X세대 최선두인데 이 사람들은 주식 안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너무 트라우마가 커서. 물론 저희 세대는 운이 좋았는 게 부동산이 오를 때 직장 생활을 해서 어떻게든 2000년대에 집을 장만하거나 2010년대에 집을 샀으면 좋았는데 지금은 집값도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금리도 어정쩡하고 아니 차라리 옛날처럼 10% 주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저는 아까 빠진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리고 주식은 이렇게 또 이번에 고점 대비 1000포인트 조정이고 그래서 이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멘붕 상태에 빠진 우리 젊은 밀레니얼 세대들 또는 젠지 세대들한테 저는 그냥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죠. 멘탈을 잡는 그리고 이기는 투자법. 손해를 보더라도 물 타면서 1년 지나고 보니 그때 물 타기 잘했지라는 그러니까 승리의 기억, 성공의 기억들을 만들어주는 게 이 반반 전략의 핵심이죠. 그리고 앞서서도 방금 그 부동산 얘기도 해주셨는데 또 책에서 보니까 국내 부동산보다 미국 리츠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우리나라 부동산에 큰 문제가 두 개 있어요. 이게 저는 책에 그래서 지금 내가 30대로 돌아간다면 집부터 사지 않겠다라는 카피를 하게 된 이유인데 일단 가장 첫 번째가 역사상 최대 버블이라는 거고. 역사상 최대요? 네, 제가 여기 와서 종종 했던 이야기잖아요. 작년부터 이제 주택 시장에 대해서 꼭 투자를 해야 되냐까지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게 벌써 1년 됐네요. 작년 가을부터 그러고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그거가 너무 버블이라 이 버블이 몇 년에 걸쳐 꺼질지를 모르겠어요. 또 오를 수도 있는데 그래봐야 그게 얼마 가겠냐 싶을 정도로 비싸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냐면 목돈이 너무 크게 들어요. 금리도 높은 주제에 옛날보다 금리가 한 2배 낮죠. 뭐 옛날 2%면 대출하면 좋았는데 지금 4% 5% 넘었으니까 이 정도로 높은 대출 금리가 나오는 데다가 집값은 죄송합니다 더럽게 비싸고 게다가 목돈이 필요해요. 근데 이 리츠 투자의 좋은 점이 뭐냐면 소액으로 배당이 나오잖아요. 집값 오르면 리츠가 오르고 배당도 나오고 그리고 달러잖아. 미국 리츠니까. 이게 불황에도 강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투자자 입장에서 꼭 집을 사야 되냐 내가. 아니, 정말 옛날에는 집을 사라 그런 게 맞았죠. 그러나 역사상 최대 버블이고 금리도 이렇게 오르고 그리고 또 우리 밀레니얼 세대들, 젠지들 돈도 없는데 여기다가 레버리지를 막 쥐라고 정부 규제를 그렇게 세게 하는데 이상한 조언이다 그런 거. 집부터 사라는 식으로 하는 건 이제 끝났다. 적어도 몇 년은 끝났다. 그러면 뭐 해야 되냐? 그렇게 부동산이 낙관적으로 보이면 어차피 글로벌 부동산은 이제 같이 가니까 미국 부동산 이번에 조정받고 있으니까 좀 사두는 것도 나쁘지 않고 사다 보면 거기도 바닥 나오지 않겠냐? 그리고 거기 많이 빠지면 많이 빠질수록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는 구조니까 사기도 편하다. 그래서 한국의 리츠를 질문하신 분도 많은데 한국은 부동산 리츠가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오피스랑 쇼핑몰 리츠밖에 없어요. 그 맥쿼리 인프라는 인프라 리츠니까 그쪽이라고 봐야 되고. 우리나라 경기 나빠지면 이게 오피스 그 공실률도 높아지고 몰에도 안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기를 너무 타요. 부동산 경기랑도 별로 상관없고. 근데 미국 리츠는 미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하고 되게 잘 어울려서 올해도 많이 빠졌잖아요. 거의 한 20% 빠졌거든요. 근데 물론 환율 때문에 플러스지만. 환율이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저는 리츠는 조금 들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리츠라는 게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이 집값 오를 때 같이 올라주는 것 플러스 임대료 수입을 거의 배당하거든요. 그리고 꽁도 먹고 알도 먹을 수 있으면서 달러 투자라서 또 불황에도 강하니까 그런 리츠도 일본 리츠도 지금 너무너무 매력적이니까 일본도 엔이 약세니까 똑같잖아요. 그런 구조로 생각해 보면 글로벌 리츠, 그러니까 유럽은 말고 저는 유럽은 저기는 진짜 힘들어 보이니까 유럽 리츠 말고 일본이나 미국 리츠는 또 상품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투자할 상품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사면 되지. 뭐하러 한국 부동산을 사냐 이거죠. 저는 투자하기도 만만찮은 그런 투자 수단도 없고 뭐 가격은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게다가 정부 규제나 이런 것들 또 아직 풀린 것도 하나도 없고 금리도 높은데 왜 그 부동산을 뭐 살 때다 뭐 오겠죠. 그러나 30대들한테 이제 자산 모아서 이제 한번 뭐 갭 투자 해볼까 이런 사람들한테
저는 말리고 싶은 거죠. 갭 투자 좀 꼭 집을 갖고 있어야 되냐. 미국 리츠에서 나오는 배당 수익률 가지고서 월세 좀 내면 안 되냐? 어차피 이거 미국 집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태도들을 가지는 게 앞으로 재테크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오피스라든지 쇼핑몰 그거 중심이어서 경기 상당히 많이 탄다고 말씀하셨는데 미국이라든지 그런 글로벌 리츠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한가요? 종류가? 일단 뭐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게 데이터 센터랑 물류 리츠. 우리는 상장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있거든요. 근데 네. 그거는 돈 잘 버니까 상장 안 해요. 야, 이거 뭐 지금 상장되어 있는 리츠가 다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좀 편중돼 있죠. 뭐 이번에 공모하는 그 리츠도 유럽 상업용 건물들 리츠잖아요. 어디라고 말을 안 하지만 뭐 다 아실 거예요. 그 어디 투자하는지도 모르고 투자하신 분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유럽 리츠거든요. 오피스 리츠, 상업용 리츠인데 거기가 앞으로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묻는 거죠. 아니, 질문. 네네. 그러니까 한번 고민해보고 해야죠. 투자라는 것은 공모시장 나왔다고 와 하고 따상 노리고들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게 왜 지금 나왔을까? 작년이 아니고 또 어디다 투자를 하는가? 이런 걸 알아보고 투자하자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집값이 이제 최대 버블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역사상. 그러니까 역사상 그 기준이 사실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럼 뭐 20년이죠. 지난 20년. 그러니까 외환위기 이전을 계산해 놓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때는 부동산 담보 대출이 불가능한 나라였어요. 저축은행들 일부를 가거나 신협을 가거나 뭐 그래서 저도 그때 저희 부모님 집 사는 거 봤는데 16% 정도 이자를 내고 사던 걸 봤거든요. 그래서 뭐 대출을 많이 받을 수도 없고 또.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그 개인들에 대한 부동산 담보 대출이 되게 힘들었어요. 그게 이제 2000년 특히 2002년 사이에 있었던 카드 위기 뭐 이런 거 하면서 아무튼 대출이 전부 소비자 쪽으로 오고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이 그때부터 이제 버블 세븐 장세 나왔다 하우스 푸어 이번에 다시 이제 기나긴 상승 8년 9년 상승을 하다가 이제 조정인데 지난 한 20년간에 우리나라 시장이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금융이 가능한 그런 시장 흐름으로 된 20년을 살펴보면 지금이 적어도 2007년 버블 세븐 때보다는 20-30% 이상 더 비싼 그러니까 소득이나 각종 구매력으로 아무리 측정해봐도 그때보다도 한 20-30%는 더 비싼 그러니까 절대 가격은 훨씬 비싸지만 네. 소득과 이자를 감안해봐도 그때보다 너무 비싸다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거죠. 앞으로 상당 기간은 사실 좀 기대를 접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서울 기준으로 해서 역사적인 평균 주택가격 부담 지수가 한 125 정도 나오는데 네. 지금 200 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대략 한 40% 정도 고평가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 평균에 비해서 이 역사적 평균이 적정이라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항상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은 이 평균 값을 중심으로 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니까 그 평균 정도 레벨로만 수렴한다고만 쳐도 장기적으로 수렴한다고 치면 주택 가격이 한 40% 빠지던가 아니면 이자가 뚝뚝 떨어져서 반토막 나던가 아니면 소득이 40% 늘던가 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네. 그 공식이니까. 그러니까 주택 가격, 이자, 그리고 소득 이 세 가지로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커지니까. 그러면 그 소득이 올해는 확실히 한 10% 늘 것 같죠. 인플레 때문에. 네. 이게 명목 가격이니까. 그래서 올해 10% 오르는 것 때문에 그게 고평가가 한 30% 정도로 줄고 제가 아주 꿈꿨지만 내년에 금리 한 1% 정도 빠진다고 저는 일단 보면 그러면 거기서 또 몇 퍼센트 도움 주고 집값이 한 20% 정도 조정받으면 내년쯤 되면 적정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거는 너무 제가 희망을 많이 넣었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이거가 엔드를 해도 적정되려면 1년 가지고는 힘든 그죠? 아무리 낙관적인 시나리오라고 해도 1년 가지고 힘들다. 올해는 일단 적정되기 어렵고 네. 내년 내후년 내야 이제 천천히 이렇게 조정을 받아서 역사적인 평균 레벨 정도가 되는 게 빠르면 굉장히 빠르면 내년 하반기. 그래서 저는 일단 책이라는 게 근데 나오면 이게 확 언제 팔리냐면 초기 3달에 거의 다 팔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책의 내용들은 이 책은 좀 어떻게 보면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어떤 가이드북이자 지금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자산 배분을 좀 모은 돈을 갖고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스파성 내용은 후반에 좀 있는 그런 책이죠. 그래서 스파성으로만 조금 이야기를 드리자면 그냥 부동산 사고 싶으면 그렇게 사고 싶으면 미국이나 일본 리츠 사두는 게 더 낫지 않겠냐. 한국 부동산은 자신 없다. 저는 자신 없다. 저는 내 돈 들고서 가서 살려면 급매물이 지금 나오는 거에서 거기서 또 한 10% 이상은 더 빠져야 저는 급매물 정도는 돼야 사지. 지금 여기서 저는 적극 매수를 못하겠다. 그런 정도의 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친척 조카들이나 동생들이 와서 박사님 아재 집 살까요? 그러면 내년에 다시 한번 나랑 이야기하자. 네. 실제로 오늘 네. 했던 그 상담도 그런 상담이었어요. 그랬어요? 빠지니까 좋아가지고 다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주식과 채권, 특히나 이제 한국 주식, 미국 채권 이렇게 반반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번 시장이 되게 희한한 시장이긴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원래 주식이 오르면 채권이 좀 빠지고 채권이 오르면은 또 주식이 좀 빠지는 그런 상황이어서 약간 상호 보완 관계인데 이번에 인플레이션 장세다 보니까 주식도 빠지고 그 다음에 채권도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면서 빠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약간 좀 보완해줄 만한 그런 전략, 다른 자산을 섞는다든지 그런 방법이 뭐 있을까요? 있죠. 두 가지 전략이 더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초보용은 아니죠. 네.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네. 초보는 이기는 경험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멘탈을 만들어야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이 정글 자본주의에서 유리 멘탈이면 진짜 힘들거든요. 매일 밤에 잠이 안 오고 울고 그러거든요. 저도 많이 울었거든요. 저도 유리 멘탈, 두부 멘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운이 좋아서 정말 그때 개인 파산 신청 안 할 정도에서 끝나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갑자기 그 애널리스트 연봉이 확 치솟으면서 연봉 1억을 제가 99년에 기록했거든요. 벌써 몇 년 전이에요? 네. 23년 전? 엄청나네요. 그걸 딱 하고 하니까 대출을 갚을 수 있잖아요. 그 빌린 돈들, 물린 거, 보증도 샀거든요. 아이고. 아무튼. 3종 세트를 다 하셨는데. 다 했죠. 네. 그러니까 제가 그때 2000년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어떻게 했는지 저도 궁금해요. 그 꼴을 보고 결혼해준 와이프한테 제가 항상 감사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많이 멘탈 감사드립니다. 네. 아무튼 그런 사례에서 좀 본 것처럼, 이게 멘탈을 저는 그 과정에서 이겨냈기 때문에 멘탈이 생겼는데, 멘탈이 약한 사람들은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투자 경험도 좀 쌓이고 한번 그래도 소액이라도 벌어본 사람들한테는 3분의 1은 한국 주식, 3분의 1은 미국 국채, 그리고 3분의 1을 미국 주식 한번. 이게 이러면 이제 공격 포트폴리오죠. 이거 상당히 매력적인 포트폴리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국 주식은 마이너스지만 미국 주식에 투자하신 분은 환호품 있으면 지금 플러스예요. 그러네요. 이게 달러가 마법을 막 부리거든요. 그러면서 또 전체 자산의 3분의 2가 주식이라서 강세장 만나면 이게 굉장히 수익을 내주고 약세장에는 전체 자산의 3분의 2가 달러잖아요. 그렇죠. 미국 국채, 미국 주식에. 이게 또 환율로 방어를 좀 해주거든요. 그러니 투자를 할 때는 좀 내가 빨리 부자 되고 싶어 약간의 리스크는 무릅쓰겠어요. 또 이 정도는 전 타격 없어요. 손실을 할 수도 있지. 그 정도 소식 몇십 프로 마이너스는 아니니까. 그 정도 버틸 수 있어요 라는 분들한테는 이거 바로 투자 3분법. 이게 진짜 괜찮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서 부동산은 어떻게든 좀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분들한테는 탈무드 투자법. 이게 이제 유대교의 경전이잖아요. 탈무드에 나오는 게. 그렇죠. 돈을 투자를 할 때 이렇게 교훈이 나와요. 3분의 1은 현금, 3분의 1은 부동산, 3분의 1은 사업에 투자하라. 그런 아주 유명한 조언이 나옵니다. 그게 투자 3분법인데 요걸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3분의 1은 사업, 한국 주식, 3분의 1은 현금, 미국 국채. 그죠? 네. 우리 원은 현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달러가 현금이에요. 네네. 왜? 위기에 강해야 돼. 리밸런싱 할 돈이니까. 세 번째가 미국 리츠를 사는 거죠. 미국 리츠는 집값이랑 같이 움직여주면서 배당도 주니까 그 놈을 투자를 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이게 또 변동성이 더 적어요. 그러면서 수익은 앞에 했던 투자 3분법이랑 비슷하거나 좀 더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완벽하게 제가 확신을 못하는 게 리츠라는 상품 자체가 생긴 게 한 20 몇 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지난 4, 50년의 경험을 갖고 만들었던 반반 투자 전략이나 투자 3분법에 비하면 요거는 좀 어떻게 보면 신뢰 구간이 짧아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 부동산은 있어야지라는 분들을 위해서는
탈모드 투자법도 상당히 괜찮은 투자 전략이다. 이 정도 하면 반반 투자보다는 약간 리스크는 무릅쓸지 모르지만 대신 리스크를 무릅쓴 거에 비해 수익이 더 나니까 위험 대비 수익은 오히려 더 괜찮은 그런 전략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약간 좀 반반 전략으로 멘탈이 좀 세지면은 이런 전략도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 년이라도 한번 해서 바닥을 한번 잡아보시면 이 사람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이 굉장히 좋은 타이밍. 반반 투자 전략을 지금이라도 바로 해보는 거죠. 바로 해서 한 2년 정도 뒤에 봅시다. 그러면 그새 언젠간 바닥이 나오고 지금 이미 지났을 수도 있고요. 모르니까. 그렇죠. 그건 모르니까. 지나면서 반반 투자 전략을 한 덕분에 절반이라도 주식을 들고 있고 또 절반이라도 달러를 들고 있음으로써 거기서 순환하는 시장의 순환을 파악하고 이 두 자산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알게 되고 이 두 자산에 또 물타다가 저가 매수가 뭔지를 한번 해보고 이러면서 점점 자신감이 붙고 자산도 뭐 5천 넘고 1억 넘고 이러고 시작하면 좀 더 수익이 날 방법은 없는가를 찾으실 텐데 그때가 요 투자산분법이나 탈모드 투자법을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리스크 관리, 그게 이제 포트폴리오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박사님 책에서 이번에 보니까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포트폴리오가 잘 짜여져 있으면 레버리지 쓸만해요. 네, 바로 세계적인 연기금인데요. 네. 캐나다 국민연금, CPPIB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아예 전체 레버리지를 한 80%, 70% 씁니다. 오, 상당히 많이 써요. 그러니까 100조면 60조인가 70조를 빌려요. 그런데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얘들은 주식, 채권, 부동산 뭐 굉장히 다양하게 분산해 놓고 있는 걸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현금을 추가 조달해서 그걸 가지고 더 투자를 해주는 한편 일부는 현금을 좀 보유해요. 그래서 만에 하나 시장이 터질 때 그 레버리지로 조달된 이제 현금성 자산, 단기 채권에 투자하던 걸 또 리밸런싱 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투자 전략을 하고 있어요. 왜 그걸 합니까? 물어보면 두 가지 때문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국민연금은 30년, 50년 뒤에 은퇴할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되니까 우린 장기로 버틸 수 있는 곳이니 장기 차입을 하면 된다. 근데 국민연금은 10년이나 30년짜리 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두 번째가 이 사람들이 작년에 그걸 왜 하냐 그랬을 때 우리는 대출금리 1%다. 그쵸. 그때 다 1%였어요. 1%밖에 안 돼요? 그쵸. 다 1%였잖아요. 작년 우리나라 국고금리도 1%였는데. 네네. 한국보다 캐나다 신용등급이 더 높잖아요. 그리고 정부 기관인 국민연금이 돈을 빌리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조건이 딱 나왔죠, 여러분. 첫 번째, 장기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저금리로 고정금리를 받을 수 있으면 레버리지는 써도 된다. 근데 지금이 그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뭐 금리, 부동산이 가장 오래 대출 받을 수 있는 게 40년짜리 모기지를 우리가 개인이 받을 수 있는데 40년짜리 모기지 하려면 5% 줘야 되잖아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그 기대 수익률이 잘해야 7%, 8%인데 아니, 그 이상은 운 좋으면 나는 거지. 그 인간의 영역이 아니니까. 대략 우리가 이런 반반 투자 전략이나 투자 삼분법 등으로 잘 해봐도 이게 그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뭐 테스트 기간에 따르지만 정말 잘 나와도 한 10% 아니면 7, 8%인데 지금 대출금리 5%, 6%로 받아서 그 수수료도 있고 뭐 각종 비용이나 리스크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금리가 싸고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장기간 할 수 있을 때만 레버리지를 쓰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제목에 지금 내가 30대 돌아가면 집부터 사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가격도 비싸지만 그런 레버리지의 조건이 안 이루어져 있을 때는 조심하라는 거죠.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레버리지를 적극적으로 쓸 상황은 아니겠네요. 근데 우리가 서학개미님들이 다 레버리지 상품만 투자하신다고 이번에 금융감독원에서 보고서까지 나왔더라고요. 우리 서학개미 투자가 너무 레버리지 많다. 레버리지 ETF가 너무 많다라는 경고성 보고서가 나올 정도로 너무 많이 하니 그런 부분에서는 좀 같이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투자자분들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새로 나온 책 투자에도 순서가 있다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곧 출범하게 되는 프리즘 투자자문 많이 좀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언제나 또 나와서 또 이렇게 일침을 또 이렇게 따끔하게 또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기억에 남는 게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정말 바닥은 알 수 없다. 마찬가지로 최고점을 알 수가 없다. 그거를 한계를 인정하면서 우리가 이제 적절한 그런 자산에 배분하는 것이 정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투자의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서비스 나온다든지 그러면 한 번 더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춘욱 박사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